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상민 빅샷의 최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특히나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사는데 왜 사는지, 그다음에 그 스트럭처는 어떤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직접 사는 건지, 아웃소싱해서 사는 건지,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은 뭐 어떻게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인지, 그다음에 왜 애널리스트들이 그 목표 가격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뭐 정말 그 목표 가격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볼 텐데요. 오늘 누굴 모셨냐면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이런 큰 회사를 나와서 본인의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 스타트업의 회사명은 우산조사입니다. 우산조사. 영어로 엄브렐라 리서치. 네. 우산조사. 옛날엔 조사역이라고 그랬는데. 네. 자, 우리 윤주호 대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플랫폼의 윤조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예전에 국민연금 계셨고, 네. 군인 공제회 계셨고, 네. 스팍스 자산. 스팍스 제가 잘 아는데? 네. 이거 일본 회사예요? 네. 원래는? 코스모 투신. 네, 옛날에 코스모, 예. 코스모를 샀죠, 스팍스가. 네, 네. 예. 스팍스에 있는 그 선배들도 내가 다 잘 아는데. 어.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리서치는 저도 이제 유한타증권 임원이었으니까 예. 너무 잘 알고 메리츠증권에서 스몰캡 팀장했고 네. 그런데 그 셀사이드 소위 말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바이사이드 네. 투자사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 공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옮겼어요. 38살에 옮겼습니다. 네. 물론 뭐 지점에서도 가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네. 근데 이게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데 셀사이드가 사실 셀사이드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바이사이드는 기관 투자가 소위 말해 국민연금이나 무슨 자산운용 이런 네. 거 투자 자문사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투자 자문사나 자산운용이나 연기금 월급이 굉장히 짭니다. 예. 증권회사가 돈 더 많이 줘요. 예. 왜 옮기셨어요? 네, 뭐 방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뭐 월급 때문에 옮긴 것만은 아니고요. 네네네. 일단 나이가 더 40대가 넘어가기 전에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을 이제 기관 투자에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스킴을 배우는데 굉장히 편했었죠. 편하게 주식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좀 호감이 좀 있었어요. 저거는 제가 어릴 때 좀 해봤었으면 이런 생각.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네. 운용사나 기관 투자가 그렇죠. 가는데 네. 저는 반대의 커리어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글로 써서 이해시키는 직업이고 뭐 이거는 저도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말씀이긴 한데 네. 기관 투자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정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애널리스트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소형주 투자한 게 이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아하. 뭐 물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성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네네네네. 같은데 이렇게 개별 종목 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얘기하는 뭐 반토막이라든 이런 네. 거를 기관 투자하는데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제가 그러면 제가 더 앞단에 가서 종목을 한번 발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일반적인 뭐 제가 옮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용사는 네. 사실 뭐 40대 50대에 있는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아직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을 예민하게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예. 저도 보니까 30대 중반에 딱 넘어가니까 확실히 주식이 매해 힘들더라고요. 운용하는 게.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PB나 이런 분들 막 50대도 지금 결정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네. 보면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로 좀 분석가로서 이제 좀 해보자 이런 투자보다는 분석가가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윤조 대표가 있는 엄브렐라 리서치 플랫폼. 네. 이게 이제 뒤에 꼭 플랫폼을 붙이시네요. 그래서 네. 엄브렐라 리서치는 회사명이고 네. 그 회사명은 뭐 아무거나 질 수 있죠. 네, 네. 윤주호 리서치라고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우리가 이 회사명을 기억하고 싶지만 네, 엄브렐라 리서치, 네, 네. 우산조사. 그런데 뒤에 플랫폼을 꼭 붙이셨어요? 네, 그 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메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우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자체도 이제 저희가 원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산사를. 그래서 제가 컨텐츠의 메인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컨텐츠를
받아서 이제 디스트리뷰터 음.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그래야 제가 많이 저희 회사가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어떤 리서치의 보조 수단이 되는 어떤 전략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탐방 노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식하고 이제 제 자산가들 만나보니까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술품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미술품 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품도 음. 있고, 뭐 부동산 있을 텐데. 네, 부동산도 있고, 네네. 뭐 지금 코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은 당연히 제가 하는 저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컨텐츠 분들을 좋은 컨텐츠를 제가 사서 이제 유통시키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그 앱을 갖다가 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네네네. 유료로 가입하고 그러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대신 좀 여쭙겠는데요. 네. 먼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스몰캡 애널리스트 하실 때 네, 작은 회사를 분석하는 조사역을 하실 때 네, 네, 목표 가격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지금 뭐 5천 원짜리야. 근데 이게 목표 가격은 뭐 23,000원이야. 네. 뭐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도 아니죠. 한 4개월 전인가요? 뭐 제이시스 메디컬 커버하는데 아, 네, 그때 네. 뭐 저 기억 안 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뭐 그때 한 10,000원이었다고 치면 음. 목표가 뭐 35,000원 이렇게 냈더라고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목표가를 황당하게 많이 내는 적도 있고 어쩔 때는 목표가를 조금만 올려서 그걸 금방 따라잡아서 자꾸만 더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네, 네. 어쨌든 왜 목표가를 갖다가 똑바로 못 내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일단은 목표가를 하려면은 로직이 좀 있어야 네.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네.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기 순이익에서 나오는 EPS,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저희가 PER, 업종의 네. PER이라고 하는 어떤 평균 멀티플을 주는 건데, 이제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는 이제 EPS를 맞추는 직업이거든요. 주당 순위. 네, 예, 네. 실적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PER은 사실 시장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제이시스 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네. 의료기기 업종이니까 10배. 아마 제가 그 최상민 비시안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던 네. 상반기 때, 근데 네. 대신 네. 상반기가 2분기 시작이 피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PER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은 매출액 성장이 시장이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할 때 이제 PER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PER은 투자자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주는 거죠. 네, 시장에서 의료기로 보면 이게 10배, 12배짜리인데 피부 미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면 메디톡스처럼 30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멀티플이 높아지면은 똑같은 EPS 추정이 있더라도 이게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고,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이제 EPS를 기반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매번 올릴 수가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15,000원 했는데 자기가 타겟 플러스 2만 원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2만 원 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 주가 대비 목표 주가 괴리율. 그럼 괴리율이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목표 주가 낮은 상황. 그렇죠. 그럼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어허. 예, 근데 이제 홀드로 바꾸면 또 이제 투자가들이 뭐냐 이거 막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실적을 개선시키는 거 달 반영해도 목표 주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PER을 높여서 맞추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케이스 정도처럼 주가에 대비해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매일 늦게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쉬운 질문을 할게요. 네. 쉽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운. 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완전히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나오는 목표가 믿어야 합니까? 일단은 뭐 논리적인 근거를 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목표 주가를 냈다고 해서 그거대로 주가가 만약에 갈 거면 아마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마 퇴사하고도 나와서 그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뭐 애널리스트 분들 되게 오래 계시잖아요.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계시는데 네. 어떤 이론적인 설정과 어떤 실제적인 주가의 괴리율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좀 틀리다고 좀 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PER을 시장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주가에 감이 있는 애널리스트랑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보다는 그냥 회사 펀더멘탈의 분석에 좀 치중하는 이런 애널리스트를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뭐 그 두 개를 혼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끼가 있는 애널리스트와 네네. 그 다음에 교수 타입의 애널리스트, 네. 텍스북 위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네네네.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끼가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선호하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텔링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애널리스트의 그 성향별로 조금 네. 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의 성향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그 뭐 꼭 해야 될 뭐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애널리스트 성향이 어떤지 우리가 좀 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단기적인 네. 주가를 보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가 나올 때 주가 동향을 보면서 뭐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은 이제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중 싸움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많이 사게 하려면은 결국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뭐 이해도를 높이는 애널리스트분, 주가를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분, 뭐 실적을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분 다 각자의 특기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류해서 관찰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그 와우넷 그 시청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왜 기관 투자가가 단기적으로 매매도 하느냐라는 네.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기관 투자가는 과연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가냐? 뭐 이런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네. 기관 투자가도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은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하. 네, 명쾌하게 먼저 답을 드리고 하면 될 네. 것 같고요. 일단 그 방금 말씀하셨던 연기금의 어떤 본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본계정은 이제 연금에서 직접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 전주에 있나요? 네, 전주에 있습니다. 네, 전주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희가 단기 매매보다는 거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아웃소싱을 하는 기관들은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건 연기금에서 각 네.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나눠줘서 그렇죠. 우리 돈이지만 너네가 좀 운영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생명보험사도 될 네네. 수도 있고 저희가 보는 뭐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 기관 투자한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있는데 100억씩 10개 회사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주간, 월간, 분기별 계속 그 등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수가 낮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투자 철학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저희가 쪼개 되는 거죠. 기관 네. 투자 입장에서도 아하. 왜 수익률이 안 좋은지에 성과를 내게 하면 이제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일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단기 모멘텀이나 있는 걸로 빨리 메이크업 해가지고 수익률을 따라잡는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전략이네요. 뭐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바꾸지 않고 뭐 일정 부분 뭐 5% 10% 정도는 제가 유연하게 말하는 할수 거는 있습니다. 뭐 네. 기관 투자가들이라는 분이 예, 방송에 나오시고 저도 이제 홍콩에서 펀드를 운영해 봤지만 네. 아니면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장기 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장기 투자를 안 하네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사실 뭐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여기서 본인이라는 건 네네. 기관 투자가 네네네. 스스로 예, 네. 장기 투자를 안 하네요. 일단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의 노예라고 보시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수익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펀드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네네. 혹시? 예. 네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 매니저는 네네네. 펀드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네네. 그 얘기는 이제 네. 그 제가 만약에 1,000억을 네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하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 네네. 6개월만 머물러 있어도 500억 정도가 만약에 네.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저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그 어떤 펀드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2020년, 21년 더 저희가 좀 빨라진 게 최근에 이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구려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지만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엔 기관 투자가들도 자기들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익률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연기금이 아웃소싱한 펀드, 소위 네. 말해서 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K 자산운용, M 자산운용, 네. 뭐 이런 자문사 이렇게 쭉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네. 나눠주면 일주일, 한 달, 뭐 분기, 연별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은 뭐 중장기 투자가 선호가 돼야지 되는 것이고 네네. 한다면 네. 한다면 그 평가하는 방법을 아무래도 뭐 이 정부가 관여된 그 연기금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룰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 말고도 다양한 지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 아하. 정량적인 건 70% 정도,
그다음에 정성적인 건 30%인데 이게 뭐 펀더멘트의 성향 아니면 장기 성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다 하게 돼서 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익률만으로만 이게 평가된다라고 100%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또 수익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평가자들의 어떤 개인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시면 결국에는 수익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관들의 단기 투자 성향도 저도 이해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우리 투자가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와운의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두 가지를 제가 대신 한번 여쭤봤어요. 네. 하나는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이게 맞는 네. 거냐라고 봤을 때 사람마다 틀리다. 뭐 이런 거죠. 로직을 봐야죠. 안에 내용. 로직을 좀 네, 봐야 네. 되는데, 근데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로직을 이해하기는 저도 한 25년 했지만 네,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와운의 시청자분하고 이제 최상의 비씨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일정 정도 이해도가 높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도는 있는데 네네. 거기까지죠. 이거를 정말 더 많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확신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죠. 네. 확신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도 사실은 그 이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기관 투자가들이와 외국인들에게 원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망들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결정한 투자에 관련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디시전 그걸 갖다가 이제 남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전쟁터에서 기관 투자가도 뭐 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자고 네. 외국인도 경쟁자고 그렇죠? 우리가 그 세 그 엔티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세 개의 이제 조직이 있는 거죠. 네. 개인 조직,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 거기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얼마나 공부를 더 많이 하느냐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네. 개인들이 그런 정보나 아니면 공부하는 양과 그다음에 모든 산업의 그 이해도를 갖다가 뭐 완전히 올려놓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어드바이저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윤조 대표 같이 엄브렐라 리서치의 앱을 이용한다든지 네. 네. 이런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쉽지는 않다라는 네. 건데. 자, 올해는 사실은 그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의 시장 대비해서 약간 언더퍼폼한 것 같아요. 네. 미국 대비해서는 완전히 언더퍼폼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으로 봐서도 대만 시장 굉장히 요새 좋던데 네. 완전히 우리나라가 더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21년을 과거 얘기하는 거 제가 좀 싫어하긴 하는 네. 타입이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21년은 우리가 왜 지금 언더퍼폼했고 지난 4개월간 왜 힘든 겁니까? 일단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저희 중국하고 한국이 글로벌로 1등, 1, 2등을 했습니다. 21년도는 그러니까 그때 20년도에는 또 미국하고 유럽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21년도죠. 지금 올해는 또 완전 반대로 역전이 일어났어요. 중국하고 한국이 수익률이 안 좋았고 지수로 보면 미국하고 유럽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지수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이제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발되면서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하면서 어느 정도 제조업에 이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상품 소비나 뭐 네? 이런 소비 관련된 어떤 미국의 회사들만 올해 좋았던 이유가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떤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이쪽의 업종에 이제 붐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2020년도 코로나를 대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언택트 수혜, 뭐 위드 코로나 수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달리 아예 그냥 삶이 바뀐 거죠. 저희가 저녁도 5번 먹던 거를 2번 먹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만나서 미팅했던 거를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미국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2020년대는 우리나라가 좋았고 2021년대는 우리나라가 안 좋았고 네. 그럼 2022년대는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이거 이런 단순한 질문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저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IT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IT를 좋게 본다. 네. 워낙에 요 질문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워낙에 윤주호 대표가 IT에 치우치고 있어서 성향이 IT를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IT가 좋은 겁니까? 저는 진짜 IT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애널리스트 현역 시절에 IT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네. 소비재를 좀 더 좋아하고요. 소비를 좋아하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소비재 성향을 가진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좀 좋아합니다. 소비재 성향하고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업체. 네, 그래서 IT를 이제 크게 저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정통적으로 한국은 하드웨어가 강하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하드웨어는 이제 네.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소재가 있을 테고, 네, 네. 그렇게 나누는데, 네. 그럼 소재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큰 그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죠. 네, 안 작년엔 더 안 좋았고. 네, 작년에 더 안 좋았고 올해 안 좋았고. 올해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네. 약간. 원래 연초에도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도 너무 안 좋았어요. 중국 11월 때까지. 그거 왜 안 좋은 거죠? 이제 소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셋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네. 저기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네, 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네. 자동차도 부진을 받았지만 500만도 못 팔았어요. 예. 예. 그 스마트폰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막 출시하려고 하는데 AP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실제로 뭐 하려고 하니까 잠깐 뭐, 여기서요. 네네. 그럼 A4 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재고를 좀 쌓은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회사가 1년 내내 뭐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긴 어렵습니다. 결국에 내년도 물량을 미리미리 서로 선점하려고 할 거기. 그러면 할 거거든요. 재고 쌓기가 시작이 됐고 네.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좀 아주 충분한 건 아니지만 웬만큼 쌓아놨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요는 올해 수요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원래 올해 안 좋으면 내년 좋을 수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 주기가 되는데 올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좋아지는데 일단 내년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랑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그 MS를 저는 가져오는 그림을 음. 이제 삼성과 애플이 이제 올해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했는데 둘 다 물량이 없는 거예요. AP가 없어서. 네, AP가 없어서.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AP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제 그 컴퓨터로 치면 이제 CPU 그렇죠. 역할을 하는. 여기 들어가는 두뇌죠. 네, 네, 맞습니다. 두뇌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메모리는 있습니까? 메모리는 메모리 많아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메모리도 그래도 재고가 계속 줄고 있고 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두 업체가 화웨이랑 LG전자가 빠졌을 때 그 시장 점유율을 원래 싸우는 피 튀기는 싸움을 원래 오래 했어야 되는데 아하. 올해는 둘 다 이제 넉다운이 된 거죠. AP가 모자라게 되면서. 예. 근데 내년에는 이 두 업체가 지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눌렸던 어떤 Q가 이제 내년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셀수요가 많이 되는 네, 이런 모습이 그래서 지난 금요일 보면은 정말로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심심하게 물건을 만드는 네. 인탑스가 그렇게 오르는 겁니까? 인탑스는 이제 뭐 따로 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네, 뭐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그런 부품죠. 어떻게 보면 인탑스도 스마트폰 사출 케이스를 만드는 그렇죠. 플라스틱 네, 네. 업체거든요. KH 바텍, 네, 인탑스. 네. 그 10년 전에 유명했던 회사 아니에요? 15년 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잘 유지를 해왔죠, 네, 회사가. 네, 네. 근데 KH 바텍은 우리는 폴더블 부품까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좋다 이거죠. 스마트폰 관련된 게. 네. 그럼 OIS 이런 것도 좋아집니까? 당연히 OIS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OIS가 뭡니까? OIS가 결국은 네. 손떨방이죠. 저희가 네. 얘기하는 손떨림 방지. 네, 손떨림 방지. 네, 네. 저희가 이제 밤에 스마트폰을 뭐 낮에야 워낙 요즘에 잘 찍히니까 밤에 이렇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거고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 부품을 하는 업체들은 뭐 자화전자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놀아야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 이제 저희가 히트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이쪽을 좀 자세하게 보시라 말씀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Q가 이제 바텀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Q라는 것은 물량. 네, 스마트폰 물량이죠. 물량. 예, 네. 물량이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아진다.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P가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뭘까? 가격? 예, 가격이 가격이 올라갈 수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이제 삼성전기나 아니면 자화전자 이런 업체들을 필두로 해서 네네. 이제 애플이 이쪽에서 이제 PCB랑 이제 네. 카메라 모듈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쪽의 밸류 체인들, 카메라 모듈하고 렌즈 쪽의 밸류 체인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메타버스 하드웨어. 그 내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예. 먼저 대답하시면 아, 어떻게 해요? 아하. 네. 내년대에 주목해야 될 네, 이슈가 뭡니까?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아마 네. 나오는 뉴스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음. 지금 애플이 2025년도에 VR, XR 뭐 좀 VR, XR, AR 다 제가 볼 때는 다 틀리긴 합니다만 나오는 기기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자, 애플이 XR 기기, VR 기기를 이제 내놓을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 네. 그런데 그러면 애플이 내년 7월 달에 기기를 내놓는다고 칩시다. 네. 그냥 가정을 합시다. 우리 모르지만. 그러면 걔네들은 조립해야 되죠. 마케팅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고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에 주문을 언제 줍니까? 그러니까 2021년 작년 11월 달에 줍니까? 12월 달에 줍니까? 1월 달에 줍니까? 아니면 뭐 7월 달에 내놓으니까 5월 달에만 주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PO라고 하는 어떤 미리 선 물량을 주문하는 시기는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본격적인 그러니까 생산은 3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에 PO를 주면은 대충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논의가 지금 됐어야죠. 아하. 예, 논의가 그래서 됐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정이지만 근데 뉴스 제목은 2025년에 낸다고 해놓고 어떤 거요? 그 애플이 이제 VR이요? AR, VR 기기를 내년에 2025년에 나온다고 해놓고 해놓고. 이제 한국 업체들의 컨택을 지금 한 게 이제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업체들이 결국 어떤 기기를 내놓든지 간에 카메라 모듈로 어떤 그 피사체를 보는 이런 카메라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간 질문요. 네. 그럼 CES에서 CES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뭐 한 이틀 남았습니다. 네네. 이틀 남았는데 그때 삼성전자나 하웨이나 뭐 또 중국의 어떤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샤오미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여러 있죠. 업체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애플이나 네. 그다음에 메타나 이런 애들이 프로토타입이라도 네. VR 기기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뭐 VR 기기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솔직히 중국 쪽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요? 일단은 중국 애들 요새 빨라졌는데. 네, 중국은 이제 100기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100기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오케이.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저희가 볼 회사는 딱 세 개입니다. 네네. 애플, 애플.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그다음에 삼성전자 요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에 겹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대로 오늘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은 회사에 주문 줘야지. 나는. 그렇죠. 이 세 명의 어떤 전략을 미리 노출시키는 사람이 바보죠. 완전 바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이런 업체들 중에 벤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봐야 되는데 네네네.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새로운 이슈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저희가 맨날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필름이나 이런 어떤 중국의 많은 벤더들에 대한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의 중소기업이 물건을 덜 팔고 있다. 미국 쪽에 납품을 미국 쪽에 납품을 덜 하고 모든 있다. IT의 수요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 많이 의존도가 그럼 누가 높기 때문에 팔아요? 대만이 팔겠다. 대만 아니면 한국인데 대만은 대만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대만이 잘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한국이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한국이 카메라 모듈에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카메라 모듈이 네, 강해요? 저희는 이미 아하. 한번 르네상스가 2013, 14년도에 굉장히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많아졌다가 네. 지금 다 구조조정되고 일부 업체 상위권 업체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애플 VR에 카메라 모듈 부품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10배거가 나오는 겁니까? 저는 좀 텐베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애플이 준비하는 물량은 뭐 제가 추정한 데는 적은 물량은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애플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어떤 아이패드나 아니면 아이맥하고 연동되는 이런 아이폰하고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 같아서 1000만 개가 팔릴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최소한 뭐 800에서 1000만 대 정도는 초기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물량이 얼마 정도 큰 거냐면 올해 VR 기기 전체 시장이 1200만 대 정도 추정합니다. 그럼 전체 시장보다 더 큰 물량을 한 회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애플에서 VR 기기가 나왔다 그러면 네. 거기에 모든 앱을 사용할 거고
이거를 안 살 수가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내놓겠죠. 그래도 이- 잘 팔릴 겁니다. 이거 안 네.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플의 VR 기기 관련된 회사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NDA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Non-disclosure 네, agreement.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밀 유지 협약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애플과 계약을 맺은 업체는 네. 뉴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못 내죠. 네, 그 손해배상이 업체 말고 담당자까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절대 그 담당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아하. 다만 저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유추. 예, 그래서 우리 직업이라는 게 뭐 유추하는 직업 아닙니까? 뭐 추정이죠. 그렇죠. 추정과 추정하는- 유추와 예, 예. 상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실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애플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밸류 체인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LG 이노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이고요. 네, 요 이제 라지 캡 중에서 네, 좀 네, 큰 회사 네, 중에서 네. 좀 그다음- 작은 회사 중에서 ITM 반도체, 뭐 네. 더구전자 이렇게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ITM 반도체는 그 애플 귀에 들어가는 네, 조그마한 그 하는 센서 애들이죠. 만드는 네, 네. 그 회사고. 네. 그다음에 더구전자는 조금 이름이 우리 더구전자의 사장님 이 방송 안 보시겠죠? 좀 촌스럽네요, 이름이. 아,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고.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네. 오너 2세 경영으로 예, 넘어갔기 업력이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서요? 한 2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아. 있고 이제 애플 벤더 등록해서 이제 회사가 커진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플 벤더예요? 애플 더구전자가? 벤더입니다. 아, 네. 애플에 못 팔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이폰을 갖고 계시면 네네네. 이제 렌즈 2개짜리를 보시면 여기에 네네. 이렇게 그 브라켓이라고 이렇게 어. 잡아주는 역할을 지지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LG 이노텍이 만약에 애플 들어간다면 네. 뭐 리포트도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들어가겠죠. 네, LG 는 들어간다면? 그거는요. 여기에 브라켓을 하는 더구전자도 매출이 같이 늘지 않을까? 예. 아하. 예, 뭐 만약에 LG 이노텍이 음흠. 애플의 어떤 VR 기기나 AR 기기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그러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전자가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있을 회사가 현재는 IR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기 왜 안 때문에 해요? 뭐 IR 활동 안 하는 회사 중에서 주식 제가 요새 소개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간 회사가 하나 있는데 자화전자인가요? 아니요. 네. 이 회사랑 이 반도체 관련입니다. 우주 아, 정말 IR 활동 안 해요. 어떤 아주 약간 짜증 납니다. 동진 세미캠이라고 아 어떻게 그렇게 IR 활동을 안 하시는지. 네, 네. 예. 근데 더구전자도 그런가 봐요.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구전자는 어쨌든 애플 VR 기기 관련주로 네. 좀 얘기가 되고 있다.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거를 왜 제가 이제 상상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와서 이게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3-4배가 올라가 있어야 끝났죠. 팩트 체크가 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적이 찍히나요? 이런 것보다는 음. 저희가 상상력으로 먼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좀 어차피 카메라 모듈의 부품은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네,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담보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안정된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베팅을 할 때는. 네,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러면 이 CES에서 여러 회사들이 VR 기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많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은 내년에 뭐 여러 섹터를 봐도 되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VR 기기에 우리는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으니까 네. 하드웨어 회사를 보면 LG 이노텍이 좀 좋을 것 같다. 네. 그런데 LG 이노텍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중에서 다른 회사들도 좋은 데가 많지만 네. 더구전자가 좀 숨겨져 있는 회사고 시총이 싸고 요게 텐베거성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 네.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여쭤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요. 저랑 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요거 뭡니까 요거? 대만 대만 지수죠. 지수죠. 예. 예. 대만 가권 지수인데 이거 며칠 된 거예요. 근데 요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만 왜 이런 겁니까? 대만은 이제 대부분이 애플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은 무조건 애플 밸류 체인이다. 네, 네. 아하. 그래서 물론 비메모리 비중이 높고 이제 어떤 애플의 벤더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이 올라갈 때 그냥 대만도 같이 올라간다. 예전에는 아. 근데 한국의 IT 업종들이 대만
업체랑 많이 동조화가 됐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어떤 메모리 업종들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대한 지금 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괴리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이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IT 수요는 좋다는 거를 갖다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IT 쪽을 봐야 된다. 네. 그 중에서도 IT 부품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VR 쪽을 봐야 된다. 네. 자,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네. 자, 한 섹터만 뽑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년에 뭐 그걸로 몰빵해서 말아요? 그래가지고 안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좀 나눠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럼 또 어느 섹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방금 말씀드린 애플 쪽 VR 기기만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팁을 하나만 여기 그래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뭐 원고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어디랄까 이거죠. 그 뉴플렉스 하잖아요. 유플렉스는 사실은 중국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뭐 플렉스블 PCB 예, 하잖아요. 예, 네. 페이스북 그러니까 제2의 뉴플렉스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햅틱에 들어가는 동훈나나텍이 동훈나나텍 있고요. 있죠. 동훈나나텍 그다음에 있죠. 최근에 네.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APS 홀딩스가 FMM 마스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마이크로 OLED를 한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 OLED. 네, 그다음에 KPS라는 업체가 네. 주가는 바둑간에 있는데 네. 이 업체가 여기다가 인장기라고 해서 이제 FMM이 이렇게 늘어지면 이게 네. 잡아주는 거 네네. 기계를 하는데 네네네. 요 두 개 업체가 지금 지금 마이크로 OLED에 관련돼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련했는데 예, 요게 그러면 아마 선익 시스템까지 애드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선익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요 업체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KPS랑 네, 천천히 APS 이게 홀딩. 지금 시청자 여러분 들어야 돼요. KPS, APS 홀딩스. APS 홀딩스인데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APS 홀딩스라고 그러면은 지주회사스럽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본업이 아주 큰가 보죠? 본업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하. 좋지는 않고 이제 메타버스 쪽이랑 관련이 있지, 메타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훈하나텍은 이미 턴어라운드 돼서 주가가 좀 가고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햅틱 모듈을 이제 퀄 받는다는 게 네네네. 있어서 이런 쪽도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안 올라간 거는 KPS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미팅을 엊그저께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것들이 있어서. 근데 마이크로 OLED의 FMM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인장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네네. 뭐 FMM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만든다는 느낌이 들고 네네. 인장기 같은 거는 배터리를 넣는 봉투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네. 기술력의 차이는 엄청난 네. 거겠죠. 근데 이제 네. 그 뉴스를 보고서 저도 이제 혹시 이게 뭐 메타버스 어떤 메타버스 VR AR 기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했는데 APS는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에 신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이거 이 회사는 맨날 거짓말한다 이러는데 회사 뉴스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쪽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좀 해보고요. 마이크로 OLED, 네, 마이크로 LED도 있고 네, OLED도 있고 어쨌든 마이크로 네. 100 나노미터 이하 뭐 왜 그 아주 작은 OLED가 일단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 증착기 관련 내지는 뭐 그 관련된 주식 그런 것은 좀 보기가 이른가요? 어제 그저께 이제 코세스가 그걸 한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네. 갔었는데 사실 이게 뭐 100% 이게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군을 넣어놓고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나중에 애널리스트 리포트까지 나온다면 이쪽에 좀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다 했죠? 40분 정도 됐네요. 네. 그럼 몇 분? 10분 더 해야 돼? 원래 1시간 분량인데 뭐 네. 강의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강의 안 하려고. 음, 뭐 힘들어.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 네. 오케이. 폴더블만 더 얘기할까요? 어. 네. 여기서 이제 그 제 소개 한번 하고 네.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왜냐면 우리 윤주호 국민연금에 있었고 애널리스트 활동을 오래 했고 지금 엄브렐라 리서치에 지금 플랫폼을 만든 대표이사. 이거 뭐 IPO 해서 나중에 10년 있다 수천억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사주시고. 예. 저는 그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은 유한타증권에 있습니다. 네네. 예, 유한타증권에 있고 저는 맨 마지막에는 이게 화면 보시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현대증권 아시아 대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으로 좀 표시를 해도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다가
런던에서 근무하다가 도쿄에서 근무하다가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유한타 증권에 있는데 창피하니까 이제 넘길게요. 이것도 넘기고 다른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와운의 파트너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걸로 이제 유료 방송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타 증권에 있고요. 그래서 잠깐 제 소개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거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폴더블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거죠. 네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너무 IT만 많이 한다 오늘 근데 그쪽이 좋아서 IT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예. 네, 네. IT 소프트웨어. 네. 근데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음. 내년에 금리 3번 올린다니까.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고 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전 내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올린다고 그러다가 안 올린다고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네. 거꾸로 얘기해서.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가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요. 제가 손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게 금리의 인상이에요. 금리의 인하입니다. 아래 거가 금리예요. 그다음에 위에 거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인상될 때 시장은 항상 거의 항상 좋았습니다. 저 때는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금리를 밑으로 이제 제로 금리로 유지를 했던 때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했을 땐 주식시장은 항상 좋았다. 라는 것을 제가 초대를 했으니까. 네. 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설명하면 또 똑같은 얘기 하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시니까 그런가요? 우리 윤주 대표께 설명을 해주세요. 네. 왜 금리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은 시중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결국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미국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패드 펀드 레이시니까 네, 이게 네. 한국 금리 올리는 네.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자본 쫓아가는 유출 거죠. 가능성 그렇죠. 때문에 예. 먼저 금리를 네. 이머징 국가들이 올리는 그런 어떤 방어하기 위한 금리지 한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글로벌 경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중국이 최근에 3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를 자금 유출하는 규모를 축소를 시켰죠. 예. 그래서 미국은 반대로 자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네네. 미국의 금리가 올린다는 시그널은 지금 뭐 2분기 때 올리네, 3분기 때 올리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네네. 그 전까지는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금리가 꾸준하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가 네. 안 무너진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중국을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자금을 안 풀고 올해 작년 뭐 재작년과 같은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은 네. 경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럼 경기가 무너진다면 결국엔 기업들의 실적도 영향을 받게 네.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봐야 되는 업종은 최근 3년 동안 재미없었던 바이오 업종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때는 기업들의 EPS를 볼 필요가 없고 성장률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꿈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회수는 되지만 풀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바이오 업종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를 조금 올리는 와중에 좀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걱정은 금리를 한 번 해서 두 번 올리다가 갑자기 페드에서 이거 금리 더 올리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네. 그때는 좀 시장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폴더블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그 중국에서 요새 그 우리나라 삼성 거보다 더 좋은 폴더블 뭐 내놨다 뭐 이러면서 네. 전 믿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뭐 사진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면 패널만 중국 걸 썼고요. 뒤에 거는 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거 갖다가 그대로 스티커 쓰고- 작업했다고요? 네, 네. 그렇게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KG 바텍이 이제 다만 이제 한국에서 삼성이 쓰는 힌지 모델하고 이제 중국에서 쓰는 힌지 모델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약간 저가형 모델로 저희가 하게 돼서 뭐 갤럭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요거에 대한 반증은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7%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시제품만 나왔지 상용화된 제품은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최성민의 빅샷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파인테크니스랑 KH 바텍만 맞아요. 보면 됩니다 네네. 라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식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을 조금 하나, 식상하긴 네, 해요. 네, 솔직히. 종목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대신 네. 안정적이긴 했죠. 네. 이 두 개만 보시면 된다고 음. 했고 하나 더 준비해왔는데 그게 바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세 무슨 하이테크 있죠. 이름이 생각나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네네. 걔는 아니에요? 세경 하이테크보다는 저는 인터플렉스를 좀 더 좋아합니다. 인터플렉스는 애플에서 4, 5년 전에 크게 한번 당했던. 네네. 뭐 당했다고 표현하면 네. 좀 어렵죠. 네, 회사가 본인들이 실수한 실수해서 거죠. 예, 네. 했던. 근데 인터플렉스를 보자. 네, 이제는 네. 갑자기 네네네. 실력이 있는 회사죠. 네, 일단 음. 인터플렉스는 이제 뭐 아르포피심이나 이런 걸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회사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타이저입니다. 디지타이즈. 네, 디지타이저 뭐냐면 네. 저희가 갤럭시 아, 그 노트 펜, 펜 네, 쓰고 펜. 이렇게 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밑바탕에 들어가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된 디지타이저를 넣게 되는데요. 갤럭시 노트를 보시면 올해 단종시켰죠. 갤럭시 노트를. 근데 이게 내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불안한다. 네, 그다음에 폴더블도 보면 음. 폴더블에 이제 펜 타입 들어가는 음. 어떤 갤럭시 폴드 3 이거 같은 경우 펜이 들어갔죠. 음. 이거 같은 경우도 또 내년에 나오게 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노트 라인업은 상반기 때 나오고 음. 그다음에 플래그십은 이제 3분기 때 음. 나오는 게 정석인데 그러면 올해 실적이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성장이 올 상반기 때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네. 안 좋았다가 네. 3분기 때 갤럭시 폴드 쪽 디지타이저만 가지고서도 영업이익이 분기에 90억이 났습니다. 4분기는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내년도도 실적이 400억에서 600억 레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이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아직 이제 초입 국면이라서 최근부터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해서 이 업체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에서 예를 들어서 5, 600억 한다고 쳐요. 네네. 네, 그렇게 봅시다. 그런데 과거에 플렉시블 PCB 관련된 그런 메인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인 비즈니스도 이제 나쁘진 않는 게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올해 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1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1년에 1000만 대에서 1200만 대는 팔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700만 대, 800만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플래그십 모델이 지금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 좋았던 것만큼 내년에 더 좋아지는 풍선 효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폴더블이 올해 800만 대에서 내년도에 1,600만 대로 넘어지면서 2배 이상 성장하게 되니까 이 회사가 뭐 전체 다 물량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60% 성장한다고 보면은 그래도 올해 대비해서는 뭐 매출액이 뭐 한 800억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윤주호 대표이사랑 같이 여러 종목들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이거 뭐 추천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윤주호 대표가 추천했다. 뭐 최성민 이사가 추천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본인의 결정으로 하시는데 자, 주식 사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예, 조정 받을 때 사고요. 예, 분할 매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사업 보고서 읽으시고요. 리포트 읽으시고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수급 확인하시고 그래서 사시면 됩니다. 예, 눈 감고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 종목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중에 가장 좀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도 쓰나요? 가장 섹시한 네. 이런 말 씁니까? 쓰죠? 예, 네. 네. 가장 섹시한 종목이 더구전자 같아요. 네. 다 들어보니까 네네. 이걸 우리가 좀 만약에 공부를 해서 산다면 이거를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러면은 비중을 한 10% 이하로 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산다면. 일단 만약에 누가 결정해서 네. 산다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산다면. 네. 예.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매수가 제일 좋고요. 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식을 살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한국인들은 모멘텀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플러스 한꺼번에 5%가 삽니까? 오르면 한꺼번에 삽니다. 네, 음. 몰빵, 뭐 비중 100%. 근데 비중 100%. 가장 힘들죠. 비중 100%면 물을 탈 수가 없는 게 포트폴리오를 20%씩 5종목을 사놓으면 5개 중 하나는 오릅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가 운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나 오른 거 가지고 팔아서 이제 물을 타면 되는데 그렇죠. 물 탈 돈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운용법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한테 좀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네, 저한테 좀 조언을 좀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자, 2022년 빅샷 오늘 탑픽과 전략 오늘 윤조 대표한테 좀 소개 말씀을 좀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오늘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혹시나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